과일에 금가루라도 쳐발랐어? 2만 원짜리 체리를 아무 생각 없이 집냐?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고 제발. 마트 계산대 줄에서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체리팩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체리를 매대에 올려놓으러 돌아갔죠. 그런 남편이 상간녀에게는 350만 원짜리 명품백을 일시불로 긁어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남편은 그 여자와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2년놈들에게 살아있음을 후회할 복수를 하겠다는 걸요. 이틀 뒤 제 휴대폰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 4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후회할 만한 복수를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민우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무릎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위자료 포기 각서. 딴소리 말고 여기 서명만 딱 해. 지긋지긋한데 우리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민우가 볼펜 뚜껑을 딸깍 열며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각서의 글씨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위자료 일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 아래 제가 서명할 빈칸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내가 나한테 받아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빈 껍데기 주제에 너 설마 나중에 딴 마음 먹는 거 아니지? 이민우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볼펜을 받아들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의 절차는 짧았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저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대답했죠. 이민우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치 큰 시합에서 이긴 선수처럼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든 얼굴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가락에는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그걸 떨림이라고 착각했는지 입술 한쪽을 비틀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도장 찍는 순간 끝이야. 나중에 땅을 치고 울며 불며 매달려봤자 소용없다. 알지? 너 후회해도 이미 늦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안내를 듣고 조정실 문을 나서자 이민우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야, 이제부터 분수 좀 알고 살아. 원룸이나 전전하면서 찌그러져 있는 게 딱 내 수준이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난 걸 평생 영광으로 알고 살아라. 응? 이민우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내뱉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이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주차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민우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민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법원 건물 옆 무인 물품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3일 전 미리 넣어둔 캐리어를 꺼내 바퀴를 세웠죠. 검은색 하드 캐리어 안에는 여권과 환전한 현금, 그리고 새로 개통한 선불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품속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알림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었죠. 강남 5성급 호텔 웨딩홀 잔금 1,200만 원 결제 완료. 웨딩 촬영 추가 패키지 380만 원 결제 완료. 신부 드레스 피팅 보증금 150만 원 결제 완료.
이민우의 가족 카드로 잡히는 알림들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최유라와 올릴 결혼식 준비 비용이 실시간으로 찍혀 나왔죠. 저는 알림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화면을 캡처해서 인터넷 비밀 저장소에 올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에 카페에서 4,5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민우가 거실 테이블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죠. 아, 너 제정신이야? 이게 뭐야? 커피 한 잔에 4,500원? 지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물 쓰듯 쓰는 거야? 이민우가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냥 길 가다 목이 말라서 샀어. 프랜차이즈 커피 중에 제일 싼 거야. 싼 거면 아예 안 마시면 되잖아. 집에 믹스커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굳이 밖에서 생돈을 써? 너 진짜 경제관념이 빵점이다. 빵점. 이민우가 가계부를 확 집어들더니 제 발밑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며 바닥에 흩어졌죠. 그날 이민우는 1시간 넘게 저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경제관념이 없다며 다그쳤습니다. 그런 이민우가 최유라에게는 3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일시불로 사줬습니다. 영업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또 한 번은 마트에서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장을 보다가 수입 체리 한 팩을 집어들었는데 가격표에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계산대 줄에 서 있는데 이민우가 제 손에서 체리팩을 확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과일에 금가루라도 발랐어? 무슨 놈의 체리가 2만 원이야? 너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장바구니에 넣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체리팩을 제 손에 도로 쥐어주며 당장 갖다 놓으라고 턱짓을 했죠. 당장 가서 제자리에 갖다 놔. 돈 귀한 줄 모르는 이런 사치스러운 여자는 처음 보겠네. 빨리 안 가.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등에 지고 체리를 매대에 올려놓으러 돌아갔습니다. 그 주말 이민우는 최유라와 1인당 25만 원이 넘는 초밥집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결제는 제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이었죠. 저는 그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민우 뒤에는 늘 시어머니 박숙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제게 50만 원만 용돈으로 쥐어주고 나머지는 이민우가 관리한다며 못을 박은 사람도 박숙자였죠. 주말마다 시댁본가로 불러 김장과 제사를 전부 제 손에 맡겼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전을 부치는 동안 박숙자는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지수야. 너는 어째 전 부치는 냄새가 영 시원찮다? 시댁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내가 시집왔을 때는 시어머니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벌벌 떨었어. 너는 아주 세상 편하게 사는 줄 알아라. 이민우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박숙자의 잔소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맞아. 지수가 요즘 너무 기고만장해졌어. 엄마가 따끔하게 버릇 좀 고쳐줘.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가 상전인 줄 안다니까. 저는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민우와 박숙자는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었습니다. 반항할 기력도 의지도 남지 않은 멍청한 아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서 추적이 안 되는 해외 계좌로 보내는 작업을 2달 전에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 면세구역에 들어서자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이민우의 모든 치부, 최유라의 정체, 박숙자의 추악한 민낯이 이 안에 빠짐없이 담겨 있었죠. 탑승구 앞 라운지에서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잔을 들여다보다가 왼손에 결혼 반지와 이민우가 사준 싸구려 커플 시계를 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손을 떼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죠.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일어나 탑승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저는 1등석 좌석에 등을 깊이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8시간 뒤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펼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3달 전이었습니다. 이민우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운 주말,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이민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 쪽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파일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복원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지워졌던 영상들이 하나씩 살아났죠. 조수석에 앉은 최유라가 이민우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장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차 안에서 최유라가 이민우의 무릎에 다리를 올리고 깔깔대며 웃는 소리. 저는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별도 폴더에 옮겨 담고 복사본 2개를 더 만들어 서로 다른 곳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이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봐. 이민우가 넥타이를 풀다 말고 제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뭔데? 피곤하니까 빨리 말해. 이민우가 소파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이민우 쪽으로 돌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영상이 흘러나오자 이민우의 넥타이를 잡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조수석의 최유라가 이민우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죠. 이민우의 눈동자가 화면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민우가 넥타이를 소파 위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남의 차를 뒤졌어. 이게 정상이야. 지금 화제를 돌리는 거야. 화제를 돌리긴. 내가 집에서 꼴이 뭐야? 화장도 안 하고 늘어빠진 잠옷바지에 슬리퍼 끌고 돌아다니는데 남자가 밖에서 눈이 돌아가는 게 이상해. 이민우가 손가락으로 저를 위아래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자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니까 눈이 밖으로 가는 거지. 내 탓이야, 이건.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민우의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레 소리를 지르는 꼴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 박숙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나 좀 봐. 역 앞 국밥집으로 나와. 동네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서자 박숙자가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고 박숙자는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우한테 다 들었다. 내가 블랙박스를 뒤져서 난리를 쳤다며. 어머니, 민우가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박숙자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콕 밀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속이 그렇게 좁아서 살림을 하겠어. 어머니, 이건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시끄러. 내가 얼마나 잘했길래 남편을 탓해. 집안일은 대충 하지. 애도 못 낳지. 민우가 바람이 난 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박숙자가 삿대질을 하며 제 머리통 쪽으로 손끝을 들이밀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지만 박숙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정 이혼하겠다면 조건이 있어. 지금 너희가 사는 집 전세금 그거 절반은 민우한테 놓고 가. 새 출발 자금으로. 그 전세금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내 돈이면 어떻고 민우 돈이면 어떠. 부부가 같이 산 집인데 맨몸으로 나가면 되잖아. 몸 하나 건사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박숙자가 국밥 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뒤로 이민우와 박숙자는 합을 맞춘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민우는 매일 밤 거실에서 이혼 합의서 초안을 흔들며 말했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야. 유행이라고. 서로 각자 행복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도장만 찍어. 최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유라는 자기 SNS에 이민우가 사준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면서 글 끝에 이렇게 적었죠.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늙고 질투 많은 기생충은 좀 비켜줬으면. 제 이름을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강남의 디자인 회사 건물 1층 카페 앞을 지나는데 유리문 너머로 최유라가 이민우 팔에 매달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일부러 이쪽을 보며 이민우의 팔을 더 꽉 끌어안았죠. 제 동료 2명이 바로 옆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저 사람들 누구야? 동료가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이민우는 밤마다 저를 침대 모서리에 앉혀놓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소송을 걸어봤자 뭘 어쩔 건데. 프리랜서 벌이로 변호사비를 감당이나 할 수 있어.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는 게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거야. 박숙자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희 친정 엄마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남편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집안을 엎으려 들어. 저는 전화를 받으며 화면 구석에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박숙자의 통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죠. 최유라는 제 개인 번호까지 알아내서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 예약했어. 언니가 돈 없어서 못 가본 데를 민우 오빠가 나랑 가주신대. 부럽지. 저는 그 문자들을 삭제하지 않고 전부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수건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이민우가 들으면 또 한심하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 속에는 슬픔 대신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세 사람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정확하게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있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그 얼굴 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무기력한 표정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박숙자가 전세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민우와 박숙자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앞에 멈춰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부족한 아내였어. 이민우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전세금은 포기할게. 한 푼도 안 가져갈 테니까 제발 조용히 놔줘.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죠. 울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6개월간 쌓인 분노를 아주 조금만 풀어주면 눈물은 저절로 쏟아졌으니까요. 박숙자가 이민우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봐라. 원래 진작 이랬어야지. 이민우가 다리를 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 일어나.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민우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고 박숙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텔레비전 쪽에 다시 고개를 돌렸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민우가 거실에서 통화를 했죠. 유라야, 강남 호텔 웨딩홀 2군데 견적 나왔어. 큰 홀이 1,500만 원이고 작은 홀이 900만 원인데 큰 걸로 가자. 내 체면이 있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 사이로 이민우의 들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죠. 박숙자도 거실에서 동네 친구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놓고 떠들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필라테스 강사인데 얼굴이 연예인이야, 연예인. 우리 민우가 복이 터진 거지. 전에 있던 건 이제 내보내고, 전에 있던 건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행주를 꾹 쥐었다가 손가락에 힘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심의 늪에 빠져든 그 시간, 저는 매일 새벽을 이용했습니다. 이민우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드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죠. 저는 이불을 살며시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이민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안쪽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첫째 날은 명암철과 오래된 영수증 뭉치밖에 나오지 않았죠. 둘째 날 책상 밑에 볼트로 고정된 소형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 방식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구식 금고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민우가 회식으로 늦는 날 밤에 심야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미리 봉투에 넣어두고 수리공이 도착하자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남편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급하게 열어야 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수리공이 5분 만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 2권과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 상대방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이민우가 회사의 핵심 영업 자료를 경쟁 업체에 넘기고 받은 뒷돈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이 수억 원 단위로 적혀 있는 줄도 있었죠.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전부 촬영했습니다. 셔터 소리를 끄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찍었죠. 외장 하드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드를 가방에 넣고 다음 날 낮에 컴퓨터 복구 전문 업체를 찾아갔죠. 비밀번호를 풀고 안에 있는 파일을 전부 복사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3일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장 하드 안에는 이민우가 고급 유흥업소에 수십 번 드나든 영수증 사진들과 회사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복사된 파일을 USB에 담아 따로 보관했습니다. 낮에는 이삿짐 상자를 나르며 쫓겨나는 아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최유라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남은 화장품을 가방에 쓸어 담았죠. 언니, 이 로션 유통기한 지났네. 버려야겠다. 최유라가 제 로션 병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구른 로션 병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최유라가 제 겨울 코트 세 벌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기부함에나 넣어. 아, 기부함에서도 안 받으려나. 저는 봉투 입구를 잡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손톱이 분홍색 매니큐어로 반짝거렸고 그 손가락이 머지않아 수갑에 걸릴 모습을 상상하니 입안에서 웃음이 차올랐죠. 저는 그 웃음을 삼키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민우의 지갑에서 보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민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몰래 만들어둔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죠. 저는 그 통장에서 한도 전액을 실행시켜 이민우가 숨겨둔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직접 가서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일부러 여러 번 틀려 잠기게 만들고 보안 카드 분실 신고를 넣어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민우가 당장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없게 길을 끊어놓은 거죠. 한편 박숙자가 동네 미용실에서 입을 놀리고 다닌다는 걸 파악한 저는 심부름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파마 손님으로 위장해 박숙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숙자는 신이 나서 떠들었죠. 우리 민우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새 며느리 집안이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대. 전 며느리는 빈털터리로 쫓아냈지. 그 영상은 고화질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정리를 마친 뒤에도 저는 끝까지 순종적인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이민우가 거실 바닥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툭 던졌죠. 이사 비용이야. 이걸로 고시원이라도 잡아. 저는 허리를 굽혀 수표를 집어들며 고맙다는 말을 꾸역꾸역 내뱉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간다고 말한 저는 실제로는 보안이 철저한 강남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노트북과 프린터, 서류 파일들을 세팅하고 문을 잠갔죠. 이민우와 박숙자와 최유라는 제 발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7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 이혼 소송과 기업 소송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죠. 의뢰인의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올려다봤죠.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4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불륜 증거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호텔 주차장 출입 기록이에요. 봉투를 하나 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회사 영업 기밀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뒷돈을 받은 내역이에요. 자필로 쓴 이중 장부입니다. 두 번째 봉투를 밀었죠. 세 번째는 남편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영수증과 유흥업소 출입 내역이고요. 세 번째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과 동네 미용실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상입니다. 네 번째 봉투까지 내려놓자 최도윤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혼자 다 모으신 겁니까? 네. 최도윤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씩 열어 서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장부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군요. 이 장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배임과 횡령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만 원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재산부터 묻겠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보증금, 동산 전부 가압류 신청을 넣을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결혼식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가압류 통지가 도착하는 시점을 금요일 늦은 오후로 맞추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은행 업무가 끝난 뒤에 통지가 뜨면 주말 내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볼펜으로 달력의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수사가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복사한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최도윤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제 일을 반쯤 해놓으셨네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강남 호텔 결혼식에 식장 직원으로 들어갈 사람 3명이 필요해요. 넥타이 핀 카메라를 달고 식장 안을 전부 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터 직원이 금액을 불렀고 저는 바로 승낙했죠. 이어서 음향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를 1명 더 섭외했습니다. 호텔 웨딩홀의 대형 화면과 스피커 시스템을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웨딩홀 업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시설 배치도를 기술자에게 보내며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화면과 스피커를 제가 준비한 영상과 음성 파일로 바꿔야 해요. 조명도 동시에 꺼주세요. 기술자가 배치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홀 뒤쪽 장비실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 중 1명에게 장비실 출입 역할을 맡겼죠. 그 다음 저는 이민우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자 납입 기한이 지난 건이 2개 있었죠. 저는 사채업자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이 봉투를 이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5성급 호텔 결혼식 청첩장과 VIP 하객용 무료 식권을 넣어두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식장에 점잖은 하객 차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준 거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민우는 내일 결혼식 최종 점검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이민우의 휴대폰에 은행에서 보낸 계좌 동결 안내 문자가 도착했죠. 하지만 이민우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대출 광고 문자라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밀어서 지워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단기 임대 사무실에서 선불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가짜 해외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이민우 회사의 감사실 직통 이메일에 접속했죠. 제목 없이 이민우가 자필로 쓴 이중 장부 사진 3장과 경쟁업체에 기밀을 넘긴 정황이 담긴 문서 한 것만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맛보기였죠. 그날 저녁 이민우의 회사에서는 조용히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이민우가 올린 결제 서류를 보류하고 이민우의 업무용 컴퓨터 접속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민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멋진 신랑으로 서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마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기 전 저는 선불폰으로 최도윤 변호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최도윤 변호사에게서 1분 뒤 답장이 왔죠.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정각에 시작합니다. 저는 선불폰을 주머니에 넣고 출국 심사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민우는 지금쯤 호텔 대기실에서 양복 매무새를 고치고 있겠죠. 최유라는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만지며 거울 앞에 서 있을 거고요. 박숙자는 앞줄 자리에 앉아 금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하와이행 탑승권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와이 호텔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수영장 옆 선베드에 자리를 잡았죠. 하와이는 금요일 오후였고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 낮 12시, 이민우와 최유라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넥타이 핀에 숨긴 카메라로 보내주는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죠. 강남 5성급 호텔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민우의 회사 임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박숙자가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하객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죠. 금가락지 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박숙자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민우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박숙자가 동네 지인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긴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민우가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최유라를 바라봤고 최유라는 긴 면사포 아래로 입술을 붉게 칠한 채 웃고 있었죠. 저는 열대 과일 주스를 한 모금 빨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례의 마지막 말이 끝났습니다. 이민우와 최유라가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행진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죠. 웨딩홀 안의 조명이 전부 꺼졌습니다. 화면 속 식장이 한순간에 어둠에 잠겼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뭐야, 정전이야. 조명이 왜 이래? 어둠 속에서 하객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단상 뒤 대형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그 화면에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민우와 최유라가 나란히 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어서 차 안에서 최유라가 이민우에게 매달리며 깔깔대는 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타고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숙자의 목소리였죠. 동네 미용실에서 찍은 영상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빈털터리로 쫓아냈지. 돈 한 푼 못 쥐어주고 내보낸 거야. 속이 다 시원해. 박숙자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파마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드는 박숙자의 표정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 낱낱이 드러났죠. 식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이민우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기계 오작동입니다. 지금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등판에 땀이 번져 색이 짙어지는 것까지 카메라에 잡혔죠. 이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버벅거리는 사이 웨딩홀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그중 2명은 이민우 회사의 감사팀 직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사복 차림의 경찰이었습니다. 감사팀 직원 1명이 이민우 앞에 서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과장님, 수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이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더니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쿵 소리를 냈죠. 바로 그때 뷔페장 쪽에 앉아있던 건장한 남자 3명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등에 문신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죠. VIP 식권을 들고 점잖게 앉아 스테이크를 썰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민우, 이 새끼. 사채업자 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이민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식은 5성급 호텔에서 해. 빌린 돈부터 내놔. 사채업자가 로비에 세워둔 얼음 조각상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다른 사채업자 한 명이 뷔페 테이블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뒤집었습니다. 접시와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며 와장창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죠.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최유라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치렁치렁한 아랫단을 찢어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하객들 틈에 섞여 출구를 향해 뛰었죠. 하지만 입구를 막아선 사채업자의 등짝에 부딪혀 뒤로 밀려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최유라의 면사포가 벗겨지며 공들여 올린 머리가 흐트러졌죠. 살려줘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최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모으며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 밑으로 검은 줄이 흘러내렸죠. 앞줄에 앉아있던 박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 2명이 이민우의 양쪽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 박숙자의 눈에 들어왔죠. 민우야, 민우야. 박숙자가 아들 쪽으로 달려가다가 뒷목을 움켜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금가락지 낀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입에서 거품이 일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하객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이민우와 눈이 마주친 상무가 양복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며 차갑게 내뱉었죠. 이 과장,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 대기 발령이야. 이민우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식장 곳곳을 촬영하고 있었죠. 뒤집힌 뷔페 테이블, 바닥에 쓰러진 박숙자, 경찰에게 팔을 잡힌 이민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최유라. 그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민우와 최유라의 이름이 대형 인터넷 게시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저는 태블릿 화면 속에서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린 이민우의 흙빛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선베드 옆 테이블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려 입술에 가져다 댔죠. 기포가 혀 위에서 톡톡 터졌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팬케이크를 자르며 창밖의 야자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이민우가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였습니다. 이민우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영상이 퍼진 인터넷 게시판마다 자신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죠. 이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민우는 아는 기자 3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 나 이민우야. 기사 하나만 써줘. 내 입장을 좀 실어달라고. 사례는 확실하게 할게. 수화기 너머에서 기자가 대답했죠. 민우야, 지금 내 이름 검색하면 뭐가 뜨는지 알아?
내가 거기 손 떼면 나까지 끝나.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기자도 세 번째 기자도 같은 대답이었죠. 이민우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던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쓴다. 이민우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자기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처 윤지수는 결혼 생활 내내 내 재산을 교묘하게 빨아먹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결혼식에서 재생된 영상은 악의적으로 합성된 가짜이며 조작된 증거로 선량한 저와 제 아내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 병원비로 결제했던 카드 내역 캡처 사진을 꺼내더니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금액 숫자를 고쳤죠. 12만 원짜리 진료비를 120만 원으로 8만 원짜리 약값을 80만 원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처는 심각한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가게를 파탄냈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민우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적었죠. 회사 횡령건도 전처의 소행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전처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최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유라는 얼굴 반쪽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카메라 앞에 앉았죠. 촬영 직전 안약을 넣어 눈가를 촉촉하게 만든 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윤지수 씨의 살해 협박에 시달려왔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최유라가 목소리를 떨며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안약 덕분에 눈물처럼 보이는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피해자예요.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최유라가 두 손을 모아 카메라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영상은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치솟았죠. 이민우와 최유라의 조직적인 반격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죠. 영상이 합성일 수도 있지 않나? 전처가 너무 치밀한 거 보면 원래 무서운 사람 아니었을까? 상간녀가 우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다. 제 과거 SNS 사진들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제 졸업사진과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까지 게시판에 올라왔죠. 이 여자가 윤지수래. 얼굴 좀 봐. 남편 재산 빼돌리고 하와이로 도망간 거 실화냐. 한국에 있는 옛 직장 동료 민정이가 제 하와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난리도 아니야. 내 사진도 다 퍼졌어. 이게 진짜야. 민정아,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수십 통씩 쌓이고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박숙자도 가세했습니다. 박숙자는 휠체어를 타고 자극적인 폭로 전문 유튜버의 방송에 직접 출연했죠. 유튜버가 카메라를 박숙자에게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서 쓰러지신 거 맞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박숙자가 눈을 질끈 감으며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독하고 미친 며느리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제사도 안 지내고 김장도 대충 하고 시어미를 충격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박숙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민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착하디 착한 아들인데. 그년이 그 며느리가 전부 꾸민 거예요. 유튜버의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죠. 시어머니 진짜 불쌍하다. 전처가 너무한 거 아니냐. 며느리가 시어미를 병원에 보내놓고 해외로 도망가.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우와 최유라와 박숙자가 번갈아가며 쏟아내는 거짓 눈물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건드리고 있었죠. 최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수 씨,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겠습니다. 반박 자료를 지금 바로 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운 채 열대 과일 주스를 빨대로 한 모금 빨았습니다. 변호사님, 48시간만 기다려주세요. 48시간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방송에서 떠들면 떠들수록 좋아요. 거짓말을 크게 부풀릴수록 나중에 전부 돌아옵니다. 저는 주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올리는 글과 영상, 방송 출연 녹화본 전부 캡처하고 저장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최도윤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선베드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와이의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죠. 이민우는 지금쯤 게시판에 올라오는 동정 댓글을 보며 안도하고 있을 겁니다. 최유라는 조회수가 오르는 자기 영상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겠죠. 박숙자는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가며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거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비밀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이민우의 자필 이중 장부 원본 사진, 최유라의 과거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 박숙자의 미용실 영상 무수정본, 유흥업소 영수증 스캔본,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전체 선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충분히 깊게 팠을 때, 그때가 제가 삽을 던져줄 시간이죠. 저는 화면 속 공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파일은 제가 비밀 저장소에서 전부 공유 설정으로 바꿔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언론사 5곳과 경찰청 수사과에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최도윤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주요 언론사 온라인판에 속보 딱지가 붙은 기사가 동시에 올라왔죠. 결혼식 파국 남성, 자필 이중 장부 원본 공개, 수억 원대 기밀 유출 정황 드러나, 본인 작성 수표 서명까지 확인, 전처 해킹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 기사에는 이민우가 직접 손으로 쓴 이중 장부 사진이 고화질로 실렸습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 상대방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는 원본이었죠. 이민우가 고급 유흥업소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수표 추적 내역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민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과 선불폰으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 기사에 첨부되었죠. 야, 윤지수가 해킹한 것처럼 꾸며야 돼. 컴퓨터 좀 아는 사람 구해서 흔적을 만들어놔. 이민우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 속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증거 조작을 모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같은 시각 구독자 300만 명을 가진 대형 유튜버의 긴급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피해자 행세를 한 최유라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튜버가 화면에 서류를 하나씩 띄웠죠. 최유라 씨는 과거에 유부남 3명의 가정을 파탄낸 전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3분이 연대 탄원서를 보내왔고 법원 판결문도 함께 공개합니다. 화면에 법원 판결문이 떴습니다. 최유라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판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첫 번째 피해자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게 3년 전이에요. 남편 카드로 명품을 긁고 돈이 떨어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저는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저는 최유라 씨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전처가 해킹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네. 최유라 상습범이잖아. 시어머니 방송 나와서 운 거 연기였어. 이민우 영수증 조작한 거 범죄 아니냐. 여론이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이민우가 이틀 전 익명 게시판에 올린 해명글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기 시작했죠. 영수증 금액 조작한 거 경찰에 신고한다. 자필 장부가 나왔는데 아직도 전처 탓이냐. 인생 끝났다, 이민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이민우가 언론에 거짓 해명을 퍼뜨리며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민우 회사의 법무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민우가 경쟁업체에 넘긴 영업기밀로 입은 피해 금액을 산정한 결과 수십억 원에 달했죠. 회사는 이민우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이민우 이름으로 남아있던 퇴직금과 다른 이름으로 숨겨둔 보증금까지 전부 묶어버렸죠. 이민우의 숨통이 사방에서 조여들자 최유라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유라는 이민우 이름으로 된 고급 외제차를 밤사이 불법 중고차 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예물로 받은 시계 2개도 중고 명품 거래상에게 처분했죠. 이민우의 마지막 현금까지 싹싹 긁어모은 최유라는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유라는 서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병실에서 후원금을 챙기며 인터뷰를 하던 박숙자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텔레비전을 켜주자 화면에 아들의 구속영장 신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민우 씨에 대해 수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소속 회사에서도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숙자가 리모컨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이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유라가 내 차를 팔고 돈을 들고 도망갔어. 전화도 안 받아. 엄마, 나 어떡해. 이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숙자가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새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니던 최유라가 아들의 남은 돈을 전부 들고 튀었다는 사실에 박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유라가 돈을 들고. 박숙자의 눈이 풀리더니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박숙자를 중환자실로 옮겼죠. 인터넷에서는 이민우와 최유라의 과거가 샅샅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동급생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민우 고등학교 때도 친구 돈 빌려놓고 안 갚기로 유명했음. 최유라 대학교 때 선배 남자친구 뺏은 거 학과에서 다 알았음. 두 사람의 이름은 인터넷 게시판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정리된 게시물은 삭제 요청을 넣어도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가며 끝없이 복제되었죠. 이민우는 텅 빈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계좌는 전부 묶여 있었고 차도 없었고 최유라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이민우가 벽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배터리가 튀어나왔죠. 유라야, 이 나쁜 년아. 이민우의 고함이 텅 빈 오피스텔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하와이 호텔 방 대형 텔레비전에 한국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습니다. 화면에 이민우의 구속영장 신청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천천히 잘라 한 점 입에 넣었죠. 잘 구워진 고기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텔레비전 속 이민우의 오피스텔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기자들의 손이 화면에 잡혔죠. 저는 스테이크를 한 점 더 잘라 먹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혼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이민우는 다음날 아침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했죠.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장이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계좌는 전부 묶여 있었고 최유라는 돈을 들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민우가 오피스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제 한국 번호를 찾았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이민우가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민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전화를 건 횟수가 10번을 넘어가자 이민우가 무릎으로 기어가 벽에 등을 기대며 전화기를 귀에 붙였죠. 20번. 이민우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번. 이민우가 전화기를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었죠. 40번. 이민우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 이민우의 목소리가 텅 빈 오피스텔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같은 시각 저는 하와이 해변의 개인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하얀 파라솔이 햇빛을 막아주고 있었고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죠. 선글라스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윙, 윙, 윙.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에 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죠. 이민우. 이름 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40통이 쌓여 있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어서 이민우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흘러나왔죠. 지수야. 지수야, 나야. 이민우의 코가 막혀 있었습니다. 울다가 전화를 건 목소리였죠. 나 진짜 미쳤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이민우가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소 취하해줘. 제발. 그러면 내가 평생 발목 잡고 빚 갚을게. 노예처럼 일할게. 제발 한 번만. 이민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뒤섞여 수화기 넘어가 엉망이었죠. 지수야, 나 내일 영장 심사야. 잡혀가면 나 끝이야.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줘. 저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민우의 울음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이민우가 수화기 너머에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수야, 거기 있지. 듣고 있지. 나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선베드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깔려 있었죠.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 아세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죠. 지수야. 저는 이민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통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이민우의 번호를 길게 눌러 차단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선베드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누웠죠. 파라솔 사이로 하와이의 하늘이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민우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우는 매일 노역에 시달렸죠.
회사에서 청구한 30억 원대 손해배상금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민우의 머리카락이 빠르게 하얗게 새어갔죠. 박숙자는 아들의 합의금과 밀린 빚을 갚느라 평생 살던 낡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박숙자는 보증금 없는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갔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돌며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숙자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다가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숙자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박숙자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죠. 부엌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숙자가 리어카 위에 쌓인 폐지 더미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였죠. 최유라는 서울에서 도망친 뒤 지방의 허름한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이민우 이름으로 된 외제차와 예물을 처분한 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경찰의 수배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최유라가 외진 골목의 PC방 구석 자리에서 모자를 눌러 쓴 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죠. 최유라 씨 맞죠? 형사가 최유라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죠. 최유라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형사의 손에 팔목이 잡혔습니다. 작물 취급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유라의 얼굴 사진이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찍은 정면 사진이었죠. SNS에서 명품을 자랑하며 웃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유라의 SNS 계정은 수천 건의 신고가 쌓여 영구 삭제되었죠. 저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민우에게서 회수한 숨겨진 재산과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를 합쳐 저는 하와이 해안가에 제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현지의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하며 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따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출근 전에 해변에서 요가를 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테라스에서 밥을 먹었죠.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석양이 바다 위에 붉은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와 발등을 적시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계약 확정 메일이 와 있었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열대 과일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제 숨통을 조이지 않았고 아무도 제 가계부를 찢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지 않았죠. 저는 모래사장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죠. 이게 제 2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수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윤지수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도 숨을 죽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 체리를 계산대에서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윤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복수의 순서를 세고 있었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의 참을성을 약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영원히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민우가 그랬고 박숙자가 그랬고 최유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윤지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사를 쓸 능력도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 깔봤죠. 그 방심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그 침묵이 체념인지 준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윤지수는 하와이의 바다 앞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계부를 찢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삿대질을 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이름을 건 사업을 일으켰죠.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윤지수는 당한 게 아니라 참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참음의 끝에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